제8회 해운물류조선산업 안정화 방안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 현장에 한 20명쯤 와 계시고 망에도 한 30분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개회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회사하고 지금까지 7차에 걸친 세미나 소개가 있는데 시간이 나는 대로 조금 있다가 하고 먼저 축사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사 순서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해양수산부의 윤현수 국장님 축사부터 먼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병행이기 때문에 좀 몇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그렇게 인사 말씀을 대체하도록 되었습니다. 부산이나 세종시에 계신 분들은 오시는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선 윤현수 해운물류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해운과 물류, 조선산업의 여건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김인현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발제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 서비스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383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국내 조선업이 고부가 친환경 선박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해운과 조선산업 모두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물류 적체로 인해 급등했던 해상 운임이 최근 들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고 주요국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의 여파 등으로 우리 경제와 해운 조선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고견을 모아 우리 해운 물류 조선업계가 변화하는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미나가 학계와 현장 최고의 전문가들인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으는 장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현수 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KMI의 김종덕 원장님께서 또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종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8차 해운물류 조선산업 안정화 방안 학술 세미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이 예상된 해운물류 조선산업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 시작한 이 세미나가 벌써 8번째 모임이 되었습니다. 김인현 교수님과 함께 해운물류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경제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풀려나간 막대한 유동성 때문에 발생한 물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정책으로 금리가 오르고 SVB가 파산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우러 전쟁 또한 끝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규제 강화로 공급 부문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탈탄소로 이어지는 새로운 친환경 기술의 개발이 우리 해운물류 조선산업의 미래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급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물류 서비스의 유지에 필요한 해기사 인력뿐만 아니라 조선산업 현장에서의 기능 인력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서 이번 제8차 해운물류 조선산업 안정화 방안 학술 세미나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칸막이 문화와 단절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오늘 세미나는 나침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운, 물류, 조선 그리고 다양한 바다산업과 현장의 전문성이 공유되고 통합적 시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법이 논의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참석해서 고견을 경청해야 마땅하나 KMI가 주최하는 행사 일정과 겹쳐서 부득이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미나 결과는 꼭 인지하고 연구 방향과 정책 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 예, 다음 축사는 우리 양창호 한국회원협회 부회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부회장님도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운물류 조선산업 안정화 방안에 있는 학술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여기 함께 와주신 김현 변호사님, 안광영 대표님, 이완구 사장님, 또 윤석기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김현 교수님과 또 여러 바다 포럼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 산업을 이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당장 금년에 추진해야 될 과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든가 선화주 상생, 해운 금융 여건 개선,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 저지, 근해운 대책 등 여러 가지 또 우수 회계 인력 확보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시급한 것이 해운 금융 여건 개선입니다. 우리 산업이 불황기마다 합리화를 한다든가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어려움을 겪고 왔죠. 지속 가능한 해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운업계와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특히 금년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심화될 수 있는 해운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되고 생각보다는 좀 더 빨리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동성 확보 대책 등을 좀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시급한 것은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 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량화주가 해운업을 진출하게 되면 해운 산업의 질서를 붕괴하게 되고 이것은 많은 수출 기업의 운송 인프라로 되어 있는 해운업 기반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일부 대기업이나 대량화주들의 해운업 진출로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무역 운송 인프라 전체로 보면은 커다란 저해행위가 되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운법 제24조 7항에서는 대량 화물의 화주가 해운업 진출을 할 때 해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상 대량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금하는 것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법 취지입니다. 최근 이제 시행령에 대량 화물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암모니아 같은 미래 연료에 대해서도 대량 화물 화주들이 다시 운송에 참여할 우려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운업 시행령 등을 보완 개정해서 이런 허점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탈탄소 같은 해운 물류 동향과 또 조선업, 또 선박 금융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해운업계의 발전과 해운인들의 지식 함양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인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원우회를 대표해서 김현 전 회장님, 전 대한비협 회장님께서 또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바다 최고위 과정 2기 원회장 김현입니다.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와 고려대 바다 최고위 과정 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해운물류 조선산업 안정화 방안 제8회 학술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0년에 시작한 세미나 시리즈가 벌써 8차에 접어들어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소장님의 뛰어난 추진력과 리더십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김 소장님의 노고를 치아드립니다. 저희 학술 세미나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운업, 조선업, 물류업이 상승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세 산업이 모두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실무가들이 현장 경험에 입각해서 발표함으로 탁상 공론에 흐르지 않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정확히 제시합니다. 일찍이 조선시대 실학파는 경세 치용을 강조했습니다. 학문은 민생 안정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경세 치용의 지혜를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해법학회 윤석희 회장님으로부터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법학회 회장 윤석희라고 합니다. 먼저 고려대 해상법연구소와 바다최고의 원회에서 주최하는 해운물류 조선사업 안정화를 위한 산업 안정화를 위한 제8차 학술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5월 25일에도 제6차 세미나에 축사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현장에서 뵙지 못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줌으로 인사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그러나 학술 세미나에 참여해서 많은 것을 익히고 배우고자 끝까지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술 세미나가 2020년 5월 24일 이후에 개최된 이후에 지금 8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운물류 조선산업 모두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8차 세미나는 전기선 해운 운임 급락에 따른 문제라든가 탈탄소, 디지털화, 또 HMM 매각 등 현안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선박 금융과 관련된 문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세계의 금융 조선 물류의 시장이 변화하고 그에 발맞춰서 한국의 조선 물류 부분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논의를 활발히 해주신 김인현 교수님, 또 이 자리에 계신 학계와 또 현업에 계신 실무계에 계신 많은 분들, 또 금융계에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모두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운물류 조선 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학계와 산업계 모두의 노력에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으며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운물류 조선산업 안정화 방안 이 학술 세미나는 해운산업과 조선산업 물류산업이 주 연구 또 대상이고 기본적으로 또 법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법학회 회장님께서 특별히 또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또 한 분 마지막 축사 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대한 조선학회 이신영 회장님이십니다. 조선업계를 대표해서 축사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조선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이신영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학과 행사가 있고 오후에도 지방 출장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영상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얘기 중에 핵융합 에너지라는 게 있을 겁니다. 태양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실현이 된다면 꿈의 에너지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곧 현실의 에너지가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융합에서 가장 어렵지만 필수적인 조건이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상태라고 합니다. 초고온을 유지하고 그 온도에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태양처럼 막대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그렇게 초고온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다시 말하면 임계 조건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해운 물류 조선 산업에도 같은 원리가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선박은
현재와는 완전히 달라진 선박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해운이 바뀔 거고 물류의 거대한 흐름도 새로워질 겁니다. 그런 거대한 변화를 이루어내려면 임계 조건을 충분히 넘길 만큼 공감대가 형성되고 모멘텀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해운 물류 조선산업 안정화 방안 학술 세미나는 그런 공감대 형성과 모멘텀 축적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귀중한 행사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 산업의 모두가 임계 조건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상상을 하고 도전을 하고 창조를 하는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바로 그날을 하루, 한시라도 앞당기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발제와 토론을 해주시는 국내 회사 산업계 그야말로 쟁쟁한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꾸준히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김인현 교수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모쪼록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으면서 모두의 기억에 남는 훌륭한 세미나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축사하신 분 다 끝이 나셨고요. 제가 오늘 우리 오프라인에 고려대학에 참석하신 두세 분 정도는 또 소개하고 바로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평택 항만기사의 김숙구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구 사장님 감사합니다. 전 대한 조선학회 회장이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김현수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해양대학의 그 겸임 교수면서 진흥공사의 사회이사로 계시는 강근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대우 조선회장 회장의 이영복 선물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또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망에도 이기환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이환구 또 황하영 또 사장님도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또 생각하고 바로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 우리가 기존 강연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시고 우리 그 행사에도 이제 단골 손님으로 이제 발제와 또 토론을 해주시는 우리 안광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안광은 대표님께서 한 45분 정도 최근에 조선 산업에서의 탈탄소 등의 경향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안광은 사장님은 최근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그 대표이사 사장으로 또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지금 판교에 아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광은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사장님, 네, 지금 망에 계시죠? 네, 안 사장님, 아까 계셨는데. 네, 안 사장님. 여기 계신데 준비 중이시네요. 예, 결제 중이신 것 같습니다. 워낙 바쁘셔가지고. 예, 안 사장님께서 준비하신 중에 제가 추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가 발발된 2020년 5월경부터 1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차인데 6차까지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세미나였는데 7차 때부터는 약간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전쟁 등등 해서 오히려 이제 운송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급감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6차와 이제 7차, 8차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런 세미나의 내용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책자에다 넣었고요. 우리 망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 PDF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되셨나요? 예, 예, 화면이 반갑습니다. 화면이 공유되나요?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예, 발표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 조선해양 안광원 사장입니다. 제가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 현장에 가서 같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저께 수요일 날 저녁에 그래도 로스쿨 바다 최고위 과정에 있는 원우들과 같이 그날 좀 한 2시간 정도 특강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다시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또 특히 금요일 날이라서 회의들이 좀 많아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디카보네이제이션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들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됐다라는 것들을 전체 조선해운 산업의 그 현황에 대해서 또 10년 후 오션 모빌리티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먼저 좀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2년 전에 그 바다 최고위 그 바다 포럼에서 바다 전문가 포럼에서 제가 잠깐 그 말씀드렸었고 또 각 대학에 하고 각 기관들에 강의할 때 썼던 자료를 한번 생각을 되돌려봤습니다. 2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2년 전에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애를 먹었던 부분들인데 그때 사실 조선해운 산업도 같이 코로나 같이 엮여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냈지만 잘 극복하고 우리가 현재 이제 새로운 그 조선 물류의 대호황으로 이제 접한 과정이 있고 특히 조선 해운 쪽에는 이제 지금 현재 대호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다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이었다고 다시 한번 회자를 해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그 세계 트렌드가 상당히 전 세계를 붉게 달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그 육해상과 또 조선 해운 항공 물류 이런 들 통해서 이제 모빌리티 변화가 얼만큼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션 트랜스모션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 조선 해양의 성장 동력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고 오션 모빌리티나 오션 와이즈나 오션 라이프, 오션 에너지 네 축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나온 사진들은 저희 그룹에서 그 CCS, 세스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열렸던 것들을 정리했던 것들인데요.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저희 그룹이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발전 성장 동력들이 결국은 전 세계의 오션 모빌리티와 똑같이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션 모빌리티 쪽에는 결국은 이제 무인화, 전동화, 원격 디지털 솔루션, 그러니까 결국 이제 디카보네이제이션이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똑같이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물론 이제 탄소 제로 중심으로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선박 운영도 있고 에너지 저감, 저탄소 추진 기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이신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핵융합도 하지만 어쨌든 선박의 추진용으로 SMR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발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션와이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스마트 솔루션이 결국 선박뿐만 아니라 해운사, 항만과 같이 동일하게 세 가지가 같은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축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션라이프에서 그 해양 레저의 그 경제적 확장이나 안정성 이런 걸 위해서 자율항 솔루션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레벨 3 정도 갈 정도로 상당히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레벨 4까지 이제 이동을 했다고 그렇게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두 가지 축에서 오션 에너지가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차세대 이제 에너지 추진 기술을 해서 해양과 해운과 조선이 같이 움직이는 그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육해상 모두 다 공항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항공 이런 모든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이 모빌리티의 육상 모빌리티의 기술은 자동차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연결선이나 그다음에 자율화, 공유, 전동화 이런 부분들이 네 가지 축으로 지금 급격히 되고 있다,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노선, 시간 공급 등 공급자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이동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차도 본인의 어떤 소유나 본인의 사용 이런 걸 떠나서 그 차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해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모빌리티로 변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의 성장 동력이고, 이게 무슨 조선과 해운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을까 하지만 실제는 나중에 보시면 이게 한 축으로 융합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기술들이 조선의 물류가 다 일괄적으로 이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 및 항공의 모빌리티도 이렇게 급속하게 지금 뭐 일부는 뭐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조만간에 제가 예측하기로는 2, 3년 안에 상당한 것들이 이제 규제가 풀어지면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틀에는 결국은 육해상, 육상, 해상, 항공 모두가 일원화된 상태에서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틀에서 결국 이제 물류도 해상 운송 체계가 물류도 별도의 분류된 혁신이 아니라 결국은 스마트 해상 물류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육상과 선박과 해상과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서 도어 투 도어의 형태의 시스템으로 다 이제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렇게 하나의 축으로 지금 이어져 갔다고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션 모빌리티, 조선해양의 가장 큰 축을 이루는 오션 모빌리티의 미래는 친환경 선박과 자율항 선박, 스마트 항만 물류, 스마트 조선소, 또 안전 보안 등의 혁신, 여기에도 결국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통한 우리가 융합형 인재까지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이 먼저 나서서, 뭐 전자 분야는 뭐 삼성전자나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SK 그 하이닉스가, 또 조선 분야는 이제 국내 이제 조선사들이, 또 해외 있는 조선사들이, 또 선주나 화주가 직접 나서서 이제 이런 전체를 컨트롤하는 ICT 인재까지, 융합형 인재까지 육성 방안을 많이 지금 이제 그 큰 축으로 이제 성장시키려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축으로서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 된 게 결국 이제 해운이 활성화되고, 또 탈탄소 중심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선박들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바뀌었다는 것들입니다. 디젤이 며칠 전에 이제 유럽 자동차 연합이라든지 EU에서 발표한 것들이 2030년 이후에 자동차는 전부 다 디젤을 사용하지 못한다. 물론 뭐 이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겠지만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예상을 깨고 완전하게 이제 규제를 강화시켰고요. 또 선박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탄소 규제에 대해서 약간 이제 큰 틀은 그대로 가지만 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고 있고 해외에서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한국이 전 세계 선박발주가 급격히 늘어나면 탈탄소 중심으로 가면서 LNG 선박들이 2021년, 22년도에 한꺼번에 이제 50척 정도가 발주가 됐고, 또 최근에도 23년도 들어서 지금 그 다만 연료가 바뀐 메탄올 선박으로 상당수가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50척 이상의 LNG 선박이나 메탄올 선박들이 계속 발주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아까 양 부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화주나 이런 화주와 그다음에 조선소나 그 국가의 모든 산업 경제들이 융합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는 2027년도까지 그 조선 3사의 대형 조선 3사 플러스 이제 그 중형 조선소까지 2027년도까지 물량이 꽉 차서 지금 최근에 발주되는 선박들의 슬롯이 상당히 이제 한국에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또 양면적으로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10조까지 났었는데 올해같이 이제 운임률이 급감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당한 비상이 왔습니다. 물동량 감소도 하고 있고, 여기는 주로 이제 매스컴에 나오는 거면 경기 침체나 물동량 감소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제는 올해 후반기쯤 되면 우리나라가 HMM이 24,000 TU를 12척을 가지고 있고, 그 이하에 좀 작은 것들 몇 척 가지고 있지만, 중국이 올해 연말쯤 되면 24,500 TU, 25,000 TU 정도 되는 것들이 지금 50척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 세계 그걸 다 풀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이 이제 우리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당연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교육이 상당히 위치되는 상태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물동량 감소가 급격히 되고 있고 해운오염 지수도 상당수가 지금 빠져 있다. 헤어나지 못할 만큼까지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HMM의 기업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형태까지 지금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현 정부가 탄소 감축 방안에 대해 약간 목표를 낮췄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2050년도까지 그 탄소 포집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 감축 방안에 대해서 지금 30% 이상 감축한다고 돼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산업계 쪽에 이르는 영향이 너무 커서 한 3% 정도 이제 다운시킨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런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목표를 낮추려면 엄청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는 일단 최대한 30%까지 절감을 해보지만 약간 변수를 두겠다는 거고, 거기에는 포집, 수송, 저장 기술 이런 것들하고 기존에 있는 LNG 연료를 기준으로 해서 더 연장을 해서 이런 CCUS 이런 것도 사업화를 하고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소 포집이라는 거는 포집, 저장, 운송이라는 여러 재활용 이런 기술들에 대한 거는 기술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한 오펙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캐펙스도 많이 들지만 오펙스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최근에 조선 선박 시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화두는 조선 선박 시황들은 메가 컨테이너의 주를 이뤘고 LNG 컨테이너의 주를 이뤘습니다. 작년에 거의 발주된 선박이 70%가 2021년, 22년도 발주된 게 메가 컨테이너선과 이제 15,000 TU급 이상의 메가 컨테이너선과 이제 LNG 탱커가 LNG선이 LNG 연료 추진에서 다 바뀌었습니다. 컨테이너선도 전부 다 옛날처럼 디젤이 아닌 LNG로 다 바뀌었죠. 한 90% 정도가 이제 메가로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2년도 말부터는 중형급으로, 왜 그러냐면 메가 컨테이너선이 그 물량의 한계가 있었을 때는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메가 컨테이너선들이나 메가 탱커들이 항만에 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 추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영업
우리가 매출이익은 상당히 크지만 영업이익을 상당히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고 그게 나중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중간에 이제 피더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7, 8천 TÜ급, 3, 4천 TÜ급의 컨테이너선과 그다음에 이제 그 작은 탱커, 벙커링 탱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주가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22년도까지 이제 물류를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해운도 상당히 이제 몇 개 선사를 빼놓고는 우리나라 해운 선사들이 상당히 성장을 했고 또 선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로 이슈가 나오는 것들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국 발주 플러스 이제 그 신뉴 에너지 탄소 영향을 주는 그 이퓨얼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은 뒤떨어지지 못 갔지만 결국은 그거를 배제하고 중국에서는 자국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내면서 사회정치 일감을 확보해서 또 다른 국면에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박의 수량이라든지 그 기술은 충분히 전 세계를 압도하지만 그런 해운 기술의 해운 운용 이런 거에 대한 수준을 가지고는 전 세계 이제 선도하는 선사들과 경쟁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새로운 이슈가 이렇게 선박 발주가 이제 많이 나왔다고 또 수출 많이 했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이제 조선해운 쪽에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탈탄소 기준에 의해서 캐펙스, 오펙스가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EDI, XDI, EXI 하면서 이제 탄소세가 이제 부과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이슈들은 해운 선사들이 선박을 발주함에도 불구하고 RG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최근에 수주했던 선박들 수십 척이 캔슬될 상황까지 놓여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하고 여러 가지 해운 협회들하고 또 조선협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RG가 일정 정도 이제 풀어주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프랑스가 CMA, CGM이 열려서 4조 6천억짜리 대형 메가 컨테이너선을 중국에 다 발주를 줬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하고 협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물론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뭐 비행기를 160대나 팔고 이렇게 서로 빅딜했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RG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20조 컨테이너를 중국에 발주했을 때도 사실은 한국에 RG를 안 해줬을 때 중국에서 100% 3년 RG를 다 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해운 분야나 산자부나 해수부나 또 은행들하고 이런 조선소나 해운선사가 서로 융합된 그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면 지금 뭐 호황이라고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불과 몇 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한테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은 한순간에 역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 신조선 동향을 보면 지금 22년도 연말까지 1월 달까지 전년 대비 발주량이 약간 감소했다가 최근에 LNG 시황이 다시 또 확대되어 있고 컨테이너가 일부 발주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대비 상당히 감소된 상태, 한 10% 정도가 이제 감소됐고 다만 신조선가는 상당히 올렸는데 2018년도 19년도 기준하면 LNG 탱커 하나에 VLCC 같은 경우 이제 LNG 탱커 하나에 LNG 선박 하나에 1조 3천 그러니까 1억 3천만 불 정도 되는데 요즘에 2억 6천만 불 정도까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그만큼 손익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지금 거기 그 연료가 변함에 따라 들어가는 캐펙스가 상당히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오펙스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결국은 선박 선가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조선동향에서 수주가 정년 대비 상당히 작년에 보면 한국에서 이제 1627만 CGT 정도 이제 수주를 했고요. 이거는 고가의 최고의 기술 가진 선박들을 수주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 3사가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있고 올해도 조선 3사가 뭐 한 몇 프로, 2, 3%의 흑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관계값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쟁을 잃어가는 그런 상태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수주가 지금 한 2% 정도 3% 감소하는 거는 전보다 이미 발주된 선박이 워낙 많고 중국에서 선박 발주된 게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까지 탱크와 벌크가 거의 2, 3년 동안 완전히 멈춘 상태에 있다가 올해 연초부터 탱크와 벌크가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해서 이제 많은 발주를 하고 있고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현재 모든 조선사들이 한 3.4년치까지 5년까지 일감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감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상당한 호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호황이지만 아까 같이 여러 가지 그 물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재값, 재료값들이 강권값들이 그 변동되면서 그에 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산업 벨트가 인력 구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 그 다음에는 해운업 동향을 잠깐 보시면, 벌크선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경기 둔화로 인해서 2020년 시황 대비 이제 지금 상당히 다운되고 있고, 작년에 평균 BDI가 지금 34.3%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고, 탱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탱크선들이 지금 선박들, LNG 선박이나 연료 추진 선박들이 상당히 많이 인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유일하게 탱크 쪽만 이렇게 그 용선료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올라간 상태예요. 한 25%까지 올라간 상태이고, 결국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상당히 급발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올해 연초부터 상당히 좀 다시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LNG도 마찬가지로 LNG는 결국 이제 연료 추진선으로 되면서 LNG선이 연료 추진 선박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스팟 운임이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뭐 50%까지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LPG도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조선업 향후의 전망이나 시사점들을 보면,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있는 조선업 해온 모든 부분들이 탈탄소하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플랫폼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거고, 시황들이 그런 기술들이나 그 조선이나 해운이나 물류가 모두 다가 똑같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경쟁에서 뒤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예, 지금 뭐 그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지금 전 세계 수주량에서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조선 3사가 수주한 것들이 모두 다 합치면 지금 한 15,000 CGT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국이 굉장히 약세였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자국 발주를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약 17%, 그다음에 LNG선 같은 경우는 38%, 그다음에 이제 LPG선 같은 경우는 33%,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메탄올 같은 경우는 거의 100%를 우리가 이제 다 전량 그 한국 내에 수주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탱커는 뭐 16%, LNG 디올필이 22%. 근데 올해 연말쯤 가면 LNG 디올필이 거의 80% 이상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최근에 여기에 수주됐던 21년도, 22년도, 23년도 연초 수주됐던 것들은 전부 다 EPR로 가게 되고, 결국은 EPR를 사용하게 되면 사이클 자체가 디젤 사이클에서 오토 사이클 가면서 모두 다 ICT가 접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따라서 모두 다 결국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들이 다 탑재가 된다. 그래서 모든 전환은 전에도 한번 2년 전에 제가 모두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6차쯤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급속하게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축에는 이제 탈탄소의 중심이 가장 먼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기술들이 ICT를 접목한 기술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인력의 변환에 따라서 이게 어떤 자율이란 측면들이 상당히 전동화라는 측면들이 상당히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뭐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요. 많은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작년 뭐 말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상당한 높은 수준에 있는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중일 삼국에 봤을 때 이게 빨간 표와 같이 중국이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이제 자국 발주가 상당수 많다. 우리가 나머지는 이제 우리는 우리 기술 가지고 이제 살아남는 거고 또 이제 국내에도 다 한국에 발주를 하지만 해외도 상당 부분 한국에 발주했다. 최근에 중국이 계속 밀리니까 중국 자국 발주를 많이 해서 최근에 실제 좀 수주하고 생산 CGT 같은 경우는 중국이 계속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용선료 상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벌크 용선료는 상승을 하다가 지금 상당히 모든 지표 보면 벌크선, 그 다음에 거기에 석유운반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LNG선, LPG선, 벙커링선 다 들어있는데요. 전체 지표수를 보면 LNG선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를 빼놓고는 전부 다 급격히 운임지수가 다 떨어지는 형태로 지금 받고 있고 LPG만 약간 아직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디지털 디카보니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에 그 그린하우스 가스에서 이제 낙스나 에미션이나 이제 삭스의 규제가 주였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CO2, CH4, 질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린하우스 가스 모두 다 같이 탄소만 아니라 그린하우스까지 다 똑같이 규제되는 것들인데 이런 연료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지금 CO2나 그다음에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연료들이 전부 다 LNG나 메탄이나 그다음에 이제 암모니아나 수소나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바이오퓨얼 그 이퓨얼이나 그 바이오퓨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디카보니제이션 이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박의 디자인부터 운송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디지털라이제이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동성이 있다. 옛날은 다른 각도에서 봤는데 요즘에는 급격히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이 없어도 배는 간다 이렇게 할 만큼 급속한 발전들이 두 가지에 동시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탈탄소에 관련돼서는 지금 왜 연료가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탈탄소에 가장 좋은 연료는 뭐 수소죠. 수소인데 수소나 암모니아가 이제 탄소가 적으니까 가장 연료지만 그에 대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부담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기술로서는 수소까지 지금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뭐 CO2 운반선 이런 것들도 설계가 다 끝나서 또 연료 추진 시스템들도 거의 다 내년 말쯤 되면 전부 다 상용화 가능해서 전체 다 전혀 무리 없이 가지만 결국은 메탄올까지의 선박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운임지수를 계산했을 때 나중에 그 고객이 가지는 화주가 가지는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페이백이 오는데요. 암모니아 이상부터는 사실은 페이백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캐펙스도 뭐 디젤 대비에 비해서 뭐 암모니아 이런 거는 3배, 수소 같은 경우는 4배 이상 들어가고 오펙스도 그 이상으로 훨씬 들어가기 때문에 탄소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LNG는 한 2, 3년 가고 2030년 되면 뭐 많은 부분들이 변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LNG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LNG가 상당수 이제 이렇게 변화가 와서 옛날에는 뭐 수소나 암모니아가 뒤에 한 2030년도 가기 시작하면 거의 차지했는데 지금 LNG가 상당수 가려고 하는 이유는 LNG 메탄이 가는 이유는 우리가 2050년도까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순수한 암모니아나 수소가 아닌 LNG에다가 뭐 수소나 수소를 혼소하는
복합 연료들이 상당히 개발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탄소를 상당수 감축시키는 거기다 메탄슬립까지 감안한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형 적은 마력 같은 경우 중소형 마력 같은 경우는 이미 저기 그 혼소에 대한 연료에 대한 게 바이오까지 거의 다 뭐 개발이 끝난 상태이고 대형 쪽에서 일부 이제 조금 남아 있는 상태지만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바이오퓨를 해서 뭐 바이오 디젤, 바이오 메탄, 이암모니아, 뭐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저기 전동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커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LNG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수 진행되면서 여기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전 선박에 대해서 컨테이너, 그다음에 뭐 탱커, 벌커, LNG, LPG 모든 것에 대해서 LNG 듀얼퓨얼에는 연료 추진이 다 종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경제적인 선박일 수밖에 없고 전 세계 벙커리나 터미널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100%는 아니지만 70~80% 갖춰져 있어서 비용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됐고 두 번째가 이제 LNG 다음으로 이제 메탄올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미 선박은 다 개발됐고 올해 지금 지난주에 지금 보기 엔진은 작년에 또 대형 메가 엔진 주기 엔진은 이제 지난주에 전부 다 테스트가 다 완료가 돼서 이제 선주한테 인도가 됐고 선박이 올해 3, 4분기 쪽에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2만 TEU 컨테이너가 이제 인도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이 그 메탄 선박은 전량 다 수주를 해서 다 건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CME 시스템이 16척을 이제 중국에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탄올은 왜 전 세계 경제 시장에서 약간의 경제성을 가지고 하냐면 머스크란이 2년, 3년 전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했고 전 세계 주도로 메탄올 선박을 주도를 하면서 전 세계 터미널과 벙커링 선을 다 건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탄올도 상당히 경쟁성이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선사를 운항한다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머스크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연합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이제 메탄도 이메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소에 대한 부분도 다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서 어느 정도의 그 CO2 카본 제로에 접근하는 기술들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선박, 연료 추진 선박, 원자력 SMR 쪽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SMR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소나 SMR, 암모니아 다 똑같은데요.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해상법에 관련된 저촉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메탄올 선박을 벙커링 하려면 암벽에서 벙커링이 안 돼서 육상으로 해서 지금 땡꾸르기를 한 뭐 조그만 배 하나 벙커링 하려면 땡꾸르를 한 10대 갖다 놓고 그것도 각자를 하다 그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저희들이 그 머지도 해가지고 벙커링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법적으로 뭐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수부하고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육해상 다 나서고 있어서 잘 풀리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선박을 지금 3년 후에 2024년도에 4척을 지금 오픈한다고 큰 선박 중에 4척을 오픈한다고 이마바리에서 건조하고 NIK에서 오다하고 또 뭐 니센카이온에서 또 하고 또 뭐 이게 제네시 존수에서 또 이 가와사키 존수에서 건조한 것들이 4척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박 다양하게. 근데 그거는 이제 일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하고 또 해서 그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선박은 지금 현재 중형선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는 소용되겠지만 사실 전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대형 선박의 하이브리드까지는 어플리케이션 안 되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순수하게 전기 추진 선박이나 연료 추진 선박 같은 경우는 소형 선박에는 현재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형선 같은 경우는 중대형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직은 개발은 다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상당수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선박들이 전부 다 가는 방향은 LNG부터 메탄, 그다음에 뭐 암모니아, 하이브리드, 뭐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가는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디지털 플랫폼이 다 탑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 선박을 운항하는데 상당히 제약 조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동시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말하는 그 수소 밸류 체인도 활발하게 개발들을 하고 있어서 현안의 관점은 해상 풍력 발전해서 거기서 수전을 통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서 포집을 하고 또 해상 운송에 저장하고 또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연료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로도 사용하고 다양하게 이제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진행을 열심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있는 표에 같이 그 다양한 각도에서 연료의 효율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그린하우스 가스를 감축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요.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지금 상당히 이제 전황 선박 기준으로 해서 했지만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가려면 전동화나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나 지능화가 동시에 다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현재 단계로 보면 지금 22년도까지 HMM하고 해가지고 실제 상선을 가지고 부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미국 LA까지 운항을 한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는데 최근에 지금 그 유럽에 있는 모 선박하고 유럽 대항을 전 대항을 횡단을 할 겁니다. 그건 레벨 3로 이제 진행하는 정도입니다. 레벨 3 정도면 단순히 말씀드리면 사람 없이 또 그냥 보조 인원만 타고 상당 부분이 운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충돌 회피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고 또 항로를 최적화해서 연료를 최대한 줄여서 많이 그 EEXI에 준하는 그런 형태도 얻어내는 방법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비커스 저희 스타트업에서 하는 아비커스가 지금 레벨 2에 했는데 하이너스 2.0 버전에서 레벨 2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했던 것들을 이제 지금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지금 올해 조만간에 이제 그 레벨 3 수준의 것들이 발주가 될 건데 이거에는 이제 대형 횡단, 그다음에 자율운항, 경로 컨트롤, 내비게이션, 자동 충돌 회피, 운항 경로 최적화해서 에너지 세이빙에 대한 효율 개선이 최근에 저기 보고받은 거는 9%까지 이제 간 것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선박 한 200척 정도의 이런 하이너스 2.0을 지금 탑재해서 지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뭐 횡단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기 조건들이 지금 다 이제 충족해가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그 스마트 친환경 항만이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단순하게 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만, 그다음에 이제 물류단지, 배후단지, 물류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선박에서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는 이 물류 시스템까지 같이 아우르는 시스템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선박들이 이미 계약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스마트 칩을 통해서 선박 연료비 점검이나 CO2 감소, 선박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나로 같이 이제 묶어서 보고 있다고 봅니다. 항만 쪽의 자동화들은 여기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2 도어로 해서 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조선소에서 이런 것들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이게 스마트 칩에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같이 겸해지게 되면 이런 부분을 일체화시키지 않으면 선박도 거기에 맞게 건조를 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개발하기 때문에 두 개 같이
병합한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시프트도어, 스마트 항만 자동화 물류 시스템에서 지능형 항만, 스마트 컨테이너, 자동화 운송, 스마트 물류창고, 무인 운송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진행하는 상황이 이제 가는 거죠. 그만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조선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는 바 같이 옛날에는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가 한 7만 명쯤과 근무를 했다면 지금 한 3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올해 7월쯤에 한 7천 명의 외국인 인력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일은 옛날보다 더 뭐 물량도 많지만 이제 최첨단화된 기술들이 다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선박 건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에는 뭐 작업량 생산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그 데이터 크라우딩, 그다음에 로봇을 위한 생산, 무인화, 디지털 트윈, 원격 검사, 뭐 이런 그 자율적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스마트 팩토리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완벽한 세이빙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스마트 선박이나 요즘에 선박 설계는 조선소에서만의 그 선박 디자인이 아니라 고객의 가치나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설계와 개발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운영 역할 분야를 강화시켜서 운영 효율을 향상시킨다든지 운항 비용을 효율성 있게 이제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선박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선박 디지털 플랫폼이나 사이버 보안, 스마트 선박 제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지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박 전체 시스템 중에 80%가 전부 다 스마트 선박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는 잘못하면 선박을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시다면 저희 분당에 있는 그룹 신사옥의 지하시센터에 오시면 6층에 전층 한 층에 지금 한 뭐 수천 명이 들어가는 건물인데요. 그 6층의 전층이 디지털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그 안에서 이제 다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율항 선박의 DT 솔루션들은 이렇게 지능형 인지 감시, 그다음에 선박 제어, 통신, 그다음에 이제 일렉트릭 프로포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운항이라든가 감시 이런 부분들이 의사결정, 제어, 엔지니어링, 서비스, 추진 체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솔루션으로 이제 다 이제 보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디카보나이제이션만의 역할, 디지털 솔루션의 역할만이 아니라 두 개는 다 동일하게 이제 묶여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요거는 이제 하이나스 레벨 3의 현상까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올해 한 8, 9월쯤 되면 레벨 3까지 이제 활용화되면 상당 부분이 자율항 정도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자율항 선박은 이렇게 이제 자율화 지능화, 뭐 관제, 통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선박 데이터 플랫폼, 상황 인지 판단, 뭐 자동화, 엔진 에너지 관리, 원격 제어, 뭐 운항 정보 분석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크라우딩 선에서 다 확정되고 결정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저희 울산 저희 조선소 안에 원격 관제센터입니다. 그래서 선박 건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조 과정, 탑재 과정, 시운전 과정, 엔진 뭐 개발 과정, 그다음에 이제 시험 과정 이런 모든 부분들이 관제센터 안에서 뭐 커미셔닝뿐만 아니라 시운전, 그다음에 안전관리, 시스템 제어까지 다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고도화 장치가 돼 있다라고 이게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 스마트 선박은 결국은 디지털 패키지와 연계된 사업들로 이루어질 거고 이렇게 이제 위성을 통해서 선박이 제조가 되면 위성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뭐 선박이든 선주든 화주든 다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제 운항을 하게 되고 관리되고 통제가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이거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물론 이제 작년에 해양대학교에서 사이버 보안학과가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열심히들 준비를 해서 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디지털화가 돼 있고 디지털 트윈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사이버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빨리 해상법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부분에 이제 다 포함되어야 되고 또 실제 육상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거기서 운항하는 사람들도 뭐 핵사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런 사이버 보안에 상당한 그 프로텍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크게 사이버 시큐리티 리스크가 상당히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상법도 다 연관돼 있어서 사이버 보안이나 해상법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해상법과 해상안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빨리 정책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점검이 돼야 되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책임 문제까지 소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빨리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커졌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도 이렇게 토탈 솔루션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꼭 뭐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러지 않더라도 관제센터에서 모든 현지 서비스를 다 가능하도록 하는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도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물류, 배송, 택배, 뭐 마케팅, 솔루션까지 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구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격 관제센터에서 전 세계 있는 선박을 통제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기는 항로의 체육 관리, 선박의 효율 관리, 그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관리, 육상 물류 관리까지 다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련한 디지털 플랫폼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잠깐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세스에서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함축된 예, 대표님 소리도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예? 소리 공유를 같이 해야 된다. 꼭 옆에 계신 분한테 소리 공유도 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소리 지난번 됐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뭐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네트워크가 약간 불안정해서 잘 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 그림 하나가 상당히 제가 바다 최고의 바다 저자 전문가일 때 컨퍼런스 하는 그 클럽에 제가 요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전체를 함축하는 그 부분들이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디카보니제이션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나중에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현재 바뀌는 내용들입니다. 옛날에 2년 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얘기였다면 지금 5개월, 1년 후의 얘기들로 다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부분들이 한국에서 우리 조선소나 해운선사나 선주나 화주나 학교나 학계나 연구기관들이 또 정부가 하나의 혼혈 일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급격히 사양될 가능성이 크다. 또 경제적으로 경쟁력적으로 상당히 뒤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것들입니다. 잘 활용하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해운 산업이나 물류 산업들 또 조선 산업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짧은 시간에 빨리 말씀드리다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언제든지 저한테 메신저를 보내면 제가 성실하게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말씀을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박수 좀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직무 중에 잠깐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그 발표해 주셨는데 그 대표님 지금 집무실입니까? 예, 제 새로 최근에 이사 와가지고 있는 방입니다. 예, 예. 예. 우리가 다음에 우리 여기 팀에서 그 판교에 한번 놀러 가서 예. 현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여기 얼마 전에 비긴 어게인 공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최수종 토크쇼가 또 여기 저희 안에 센터에서 있습니다. 이 홀에서 예. 홀에서 있고 또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관광도 오고요. 또 건물도 또 특이하게 생겨서 또 이게 여러분들이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디지털 관제센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상당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리가 오늘 정말 잘 됐습니다. 그 탈탄소하고 그 디지털화 쪽에 대한 정리가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분 정도 우리 저 플라워나 또 온라인상에서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대표님. 제가 예. 정말 그 아주 너무 기본적인 그 질문인데요. 아까 대표님 말씀이 예. 이게 선박에서 탈탄소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반드시 디지털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간단하게 알기 쉽게 뭐 예를 하나 들어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시스템 자체가 선박 시스템 자체가 선박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자체가 그 디젤에서 액체연료에서 기체 가스로 다 바뀌다 보면 그 사이클 자체가 디젤 사이클에서 이제 오토 사이클로 가면서 모든 연소 조건이라든지 운항 조건 모든 조건들이 완전하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자연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압력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뭐 공급 압력도 높고 그다음에 뭐 LNG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60도짜리 또 메탄올 같은 230도짜리 이런 부분들을 또 나중에 수소는 더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정상에 연소시키고 또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제어를 해야 되고 모든 장치들이 다 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제어 상태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ICT화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백업 피드백 받아가지고 데이터 클라우딩에서 다시 재환산을 해서 그걸 어플리케이션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연료라든지 그 자율운항이라는 거는 뭐 운항만 사람이 운전만 아는 게 자율운항이 아니고 거기에는 단순히 항로가 있는데요. 항로 최적화가 있는데 우리 뭐 자동차 운전할 때처럼 있는데 거기에는 그다음에 해상 조건이라든지 바다의 이런 파고 조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에 그 효율적인 운항 항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어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하야스나 이런 것들에서 그 해상의 마찰 조건이나 이런 거에서 그 연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죠. 지금 LNG 값도 뭐 디젤 값보다 더 이상 높고 LPG도 마찬가지고 암모니아 이런 거는 뭐 몇 배고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니까 그런 거를 만족해서 배를 운항하려면 이런 최적의 조건을 바뀌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특히 두 번째는 지금 선박의 선원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배를 전부 다 승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태반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많은 선조들하고 미팅을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배를 자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는 제일 첫 번째 인콰이리 조건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이제 발전하게 옛날에는 5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가 아니라 2, 3년 후, 1년 후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그 디카보나이제이션이 하나의 그 뭐 탄소 제로지만 뒤에 백업은 모두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같이 겸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예,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많아서 그건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걸로 우리 그 기조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